프랑스인의 49%가 한 달 생활비가 바닥날까 봐 걱정한다라고 응답을 했고, 식량 구입을 위해 자선단체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2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33%가 메이크업 제품을 안 사고, 그다음 27%가 염색약을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당장 생활비를 걱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프랑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근데 프랑스가 뭐 이미지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고 잘 살고 굉장히 탄탄한 나라인 건 맞는데, 최근에 보면은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재정도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무디스에서 이제 프랑스 신용등급 내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웬만하면 프랑스 쪽,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자세한 보도들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보다가 아니 무슨 프랑스 여론조사기관에서 2024년 작년 11월에 조사한 게 국내에 소개가 됐는데, 프랑스인의 49%가 한 달 생활비가 바닥날까 봐 걱정한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식량 구입을 위해 자선단체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그러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성의 33%가 메이크업 제품을 안 사고, 그다음 27%가 염색약을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당장 생활비를 걱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저도 이게 당시 왜 그런가 찾아봤는데, 이게 쭉 보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프랑스가 갑자기 그렇게 경기가 어려워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제 그동안에 요즘에 이제 물가 상승이 일단 커요. 이 직접적인 원인은 좀 물가 상승인데, 물가 상승이 근데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예, 꾸준히 됐었고, 거기다가 저성장은 상당히 지속이 됐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성장이었고, 그 상태에서 2023년 연금 개혁 이후에 아주 국내에서의 정치적 불안도 굉장히 심했었고, 이게 금방 봉합이 되진 않고, 1년 가까이 지금 23년 연금 개혁으로 시위가 1년까지는 안 갔지만 한 6개월 이상 길거리에 불 지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격한 시위가 엄청나게 있었죠. 총파업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올라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사실 저는 이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게 가장 큰 원인은 재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지금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0.8%로 이게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스페인보다도 많거든요. 예전에 피그스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을 집어넣었었는데, 이제는 프랑스가 그 자리를 이거를 차지했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EU 전체 평균이 82%예요. 근데 프랑스는 110%를 넘어섰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이게 가지고 단순히 그러니까 무디스에서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낮춘 것 그거 자체보다도 그런 거는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이면은 이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프랑스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프랑스 재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제 성장을 잘 하고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기업들이 잘 보이냐?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보면요, 지금도 대표적인 기업 그러면요, 루이비통 만드는 회사가 프랑스 시총 1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총 높은 기업 보면 로레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기업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AI 쪽에서도 성과가 나오기는 해요. 그 다음에 파스테르 연구소 같은 경우도 프랑스의 어떤 생화학 쪽에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고, 그쪽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 성과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성과가 과연 최근에 나온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한 3, 40년 이상 이미 프랑스의 연구 수준이라는 것도 좀 정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뒤처지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동력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특히 연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재정이 회복될 가능성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최근에는 물가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불안 심리도 커지고, 또 해외 이제 평가 기관에서도 프랑스가 이게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연금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약간 부정확한데,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되게 뭐 이상한 것들이 막 포함돼요. 지금 뭐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숫자가 달라져가지고, 저도 정확하게는 그 숫자를 잘 계산을 못 하겠어요. 찾아봤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건 적어도 흔히 이제 그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기준으로 보면은 그 프랑스의 연금 지출이, 그러니까 연금인데 사실 이게 사회보장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그쪽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OECD 기준. 거기 보면 GDP 대비 한 16%인데 이게 OECD 평균이 14%니까 한 2% 높은 건데요. 그리고 21년도 월드뱅크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연금 수급자가 전 국민의 지금 이미 21%가 됐어요. 근데 이미 이런 상황이고 이게 그 연금 지출 액수가 OECD가 다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높고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그거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 연금 관련돼서 저도 정확한 액수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프랑스는 이거 외에도 복지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금하고 사회보장 전체 이 통계를 자꾸 보다 보면요. 연금하고 사회보장이 합쳐서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저도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숫자 자체는. 근데 어쨌든 이 부담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 개혁 이슈가 프랑스에서 많이 떠올라서 23년에 연금 개혁을 했죠.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딱 핵심으로 잘라서 얘기를 하면요. 늦게 받기 시작하고 일 더 해야 되고 대신에 받을 때는 조금 더 받는다. 요런 식으로 돼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금 받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렸다는 거예요. 2년 더 늦게 받는 건데 물론 이제 한 번에 바꾸는 건 아니고 점진적이에요. 1년당 3개월씩. 그러니까 1년 후에는 62세 3개월, 그다음에 62세 6개월 이런 식으로 가서 2030년이 되면은 이제 64세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 연금 기여 기간 이건 뭐냐면은 일한 기간이 그동안은 42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43년으로 이제 1년 더 늘렸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최저 월 임금에 그러니까 현재는 75%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연금이. 근데 이걸 83%로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받는 건 조금 더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3개월 더 늦추라 그러니 얼마나 이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특히 이제 노조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반발을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여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70%를 넘었으니까요. 근데 상원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하원 표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수당이 아니었어요. 그 마크롱이 자기네가 이제 여소야 대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헌법 제49조 3항을 들어서 별도의 투표 없이 이걸 발동해서 투표 없이 하원에서 투표 없이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총리 불信任안까지 나왔는데 불信任안이 가까스로 부결돼가지고 그나마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서 이 안이 통과가 된 건데 이만큼 마크롱 대통령도 상당히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을 한 거예요. 연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아마 반대하는 그 반대 당에서도 아마 자기네가 집권을 했으면은 이거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상당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쉽게 꺼내지를 못한 거였죠. 연금개혁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으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연금 문제를 전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저는 프랑스의 연금이 물론 다른 나라보다 더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맞지만 이거 다 똑같이 겪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을 이거는 프랑스 사례를 제가 얘기를 자세히 본 이유는 우리도 이거 참고를 해야 된다, 반드시. 예, 우리도 닥치는 문제고 연금 고갈이 되는 문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찾아올 겁니다. 저희 다음 세대한테는 분명히. 그럴 때 물론 고갈이 된다고 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니고 이제 또 내는 거에 따라서 받겠지만 그러려면 더 걷어야 되는 거고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작년에 보면 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 과정에 우리나라도 진통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 개혁이 젊은 세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식으로 갔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진짜로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 연금 개혁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프랑스 사례를 한번 잘 보면서 그러니까 반발은 이렇게 심한 건 맞아요. 그러더라도 이거를 여러 사례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도 이게 후세대가 그러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미리 당겨 쓰고 후세대한테 짐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한 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그래도 이걸 갖다가 조금은
완화시킨 거거든요. 후세대한테 넘기는 거를.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걸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확보를 한 건데, 우리나라도 한번 이게 지금 인기가 없겠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국민들을 설득해서 요거는 연금 재개혁을 저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연금 개혁할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 뭐 등골 뽑아먹겠다는 거냐. 저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저도 거기에 대해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세대부터 그래요. 저희 세대부터 조금 덜 받고 하는 거를, 그래서 후세대를 갖다가, 이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럼 우리 보고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형평성을 생각해서 지금 후세대가 인구도 더 적어요. 이 세대들한테 자꾸 짐을 떠넘기는 거는 저는 이건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 개혁을 한번 다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유럽 얘기를 하고 중국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밑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그래요. 뭐 우리가 남 걱정할 때냐? 남 걱정을 제가 왜 합니까? 내 걱정을 하지. 근데 남을 봐야지 지금 현재 제가 처한 처지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처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잘 되는 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나라는 왜 안 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이 어떻게 있었고 이 나라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어떤 나라는 왜 극복을 못 했는지 이거를 봐야지 자꾸 남 걱정하냐. 남 걱정 안 합니다, 저. 남 걱정을 거의 안 하고요. 이게 아니라 그 사례가 우리한테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같이 검토를 하면서 저는 좀 특히 연금 문제를 보면서요. 우리가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고령화의 진전 정도는 유럽이나 일본 쪽이 훨씬 더 먼저 나가 있거든요. 그 나라들에서 지금 저렇게 프랑스도 재정이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저렇게 정권의 운명을 걸고서 개혁을 한 거였거든요.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좀 빠르게 좀 손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저는 정말 이건 이제 좀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프랑스의 복지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사실 뭐 우리나라와 그 프랑스의 복지 수준을 어떻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죠. 모든 기준에 따라 다르고 항목에 따라 워낙 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비교는 제가 못 하겠는데요. 프랑스 복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복지는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잘 알려져 있다시피요. 실업급여를 한번 보시면은요, 53세 이하는 18개월까지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3세에서 54세가 21개월, 그 다음에 55세 이상은 27개월.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현재 도저히 이거 너무 많이 나간다 해서 12개월로 단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도 반발이 크죠, 당연히. 그리고 실업 이전의 소득 대비 한 66%, 3분의 2 정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잠깐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물론 다 그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받는 만큼 받아야지, 뭐 3분의 2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 급여를 타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축하자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 이게 좀 프랑스가 우리나라하고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니까 프랑스 복지제도 중에 우리나라가 하고는 굉장히 다른 게 주택보조금하고 가족수당이에요. 근데 먼저 가족수당을 말씀드리면은, 자녀가 2명 이하일 경우엔 113유로를 매달 주고요. 3명이면 258유로, 4명은 403유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일단은 그냥 줘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출산 장려나 이런 차원에서 이게 주는 건데, 이 액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큰 편이고, 그 다음에 또 보조금, 제가 다른 나라 사정을 다 본 건 아닙니다. 저 사회복지 전공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보조금 같은 경우, 프랑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 다 포함입니다. 이 사람한테, 그리고 소득이 없는 학생의 경우 집세의 30에서 40%,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데, 지자체가 30에서 40%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제도인데, 이게 이제 재정만 되면이야 당연히 이거는 해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무상교육. 대학교, 국립대는 이제 등록, 학비가 무료입니다. 국립대는.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는 내요. 전혀 완전한 무료는 아닌데 굉장히 싸죠. 사실. 거의 안 내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그러니까 요것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반드시 그 집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 문제에서도 상당히 쓰고 있고 그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게 다 좋은데 복지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것도 해주면 좋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항상 보면 재원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제 프랑스는 또 프랑스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어떤 사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 역사적인 경로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나라도 다 다르고.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이제 제일 잘 돼 있는 부분이 아마 의료 쪽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복지가 참 부실했는데 지금은 사실 뭐 굉장히 복지가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됐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쫓아갔지만 물론 프랑스만큼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이걸 갖다 복지를 꼭 그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기네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서 미래 세대한테 짐을 떠넘기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는 선에서 이런 복지를 잘 이제 꾸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독일의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전 같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독일도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독일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뒤져보다가 좀 몇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일단은 2023년에 독일 GDP가 마이너스 0.3% 성장. 그러니까 0.3% 하락한 거죠. 근데 이게 1년 정도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한 번 그렇게 하락하고 나면요. 기술적 반등이 돼서 그 다음에는 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2024년에 또 마이너스 0.2%. 네, 2년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올해는 어떻거냐? 올해는 뭐 글쎄요.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해봤자 1%를 넘어갈 가능성은 없고 굉장히 저성장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물론 이제 굉장히 강국이죠. 그 EU 전체에서 뭐 인구의 한 20% 가까이 되고 GDP의 한 25%를 차지하는 상당히 강력한 국가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그 성장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이거 유럽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유럽이 아니라 미국하고의 격차를 한번 보시면요. 1980년까지만 해도 그 미국 경제랑 비교했을 때 독일이 미국 경제의 한 30% 정도, 미국 GDP랑 독일 GDP를 비교하면 이 정도 됐었는데 이게 쭉 와서 이제 2000년대 딱 들어오니까 이게 20% 밑으로 떨어져요. 2000년에 미국이랑 비교하면.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이제 미국이 잠깐 이제 하향되면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은 2023년, 그러니까 국제 통계는 원래 한 2년 정도 렉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3년도에 보면요. 미국 경제 GDP에 비해서 독일 그 GDP를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게 1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격차가 과거에는 그래도 뭐 3분의 1 정도였는데 지금은 15%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굉장히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독일이 특히 심해요. 예, 이게 특히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독일이 가장 빨랐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이게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거는 일단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죠.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산업 생산에도 전기세가 유럽 평균의 뭐 3배 이상 되고 산업에서는 또 가스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전기만 쓰는 게 아니라요. 어떤 특정한 산업에서 온도를 갖다가 균일하게 올리고 뭐 이런 열 처리라든가 이게 할 때는 보면 가스를 쓰거든요. 근데 러시아산 가스가 막히니까 생산 차질도 많이 생겼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가스는 안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열 처리할 때 보면 이렇게 쇠로 녹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균일하게 온도가 똑같아야 돼요. 어느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방에서 추울 때 데울 때는 여기부터 따뜻해졌다가 저쪽에서 나중에 따뜻해져도 뭐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죠. 이렇게 온도를 갖다가 균일하게 유지하고 할 때는 이거는 전기나 이런 거로 잘 안 되고 주로 가스를 써요. 근데 이 가스 공급이 원활해지지가 않으니까 생산에 차질도 있고 또 전기를 쓴다 하더라도 전기에서도 그 비용이 너무나 높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독일이. 예, 굉장히 이제는 이제 독일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심하고요.
중국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요, 중국이. 그런 독일과 중국이 굉장히 긴밀하고 서로 수출 수입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무역액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 경기가 다운되면서 독일 경기도 같이 다운되는 효과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중국 경기가 다운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뭐 일본도 받을 테고 중국에야 뭐 워낙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이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거죠. 뭐 가장까지는 몰라도 작은 주요국 중에서는 정말 중국하고의 그 연결고리가 너무나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고요. 실제로 중국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그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의외죠. 독일 그러면은 전 세계가 균일하게 다 잘 팔 것 같은데, 이제 최대 교역국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 미국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독일은 뭐 중국하고 압도적으로 강하고요. 그래가지고 대중국 수출을 보면요. 저도 자동차, 기계, 화학, 뭐 산업장비 이런 식으로 독일의 주력 상품들인데 이쪽에 매출이, 그러니까 수출이 상당히 줄어든 거죠. 또 중국에서 주로 뭘 수입하냐 그러면 전자제품, 뭐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그리고 기계 부품, 뭐 화학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독일이 이제 많은 타격을 받았고요. 전기세도 이게 지금 보면은 뭐 2019년에 가정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요. 킬로와트당 41.6센트였는데 이게 이제 EU 평균보다 한 50% 이상 높은 거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이제 2019년 보면 1메가와트당 42유로에서 최근에는 114유로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3배까지는 안 되는군요. 한 2배, 거의 3배 가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 2.7배, 2.8배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그 노드스트림으로 들어오는 가스가 이게 막힌 게 굉장히 커요. 생산 차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기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제조업 경쟁국가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값이 한 2배 이상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요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전쟁 때문에 발생한 단기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죠. 이것만 회복되면은 다시 이 부분은 약간은 이제 완화가 될 겁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인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의 실패라는 거예요.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지금 새로 나온 기업,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는 기업을 보면요. 그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오래된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기업, 전통 기업? 그거 언제 생겼냐면요. 80년대쯤에.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생겼는데 커진 거 보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90년대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올드 컴퍼니가 됐어요. 그 이후에 나온 거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이런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요. 근데 지금 유럽 쪽에 있는 기업 중에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떠오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내세울 만한 기업들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네덜란드에 ASML도 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그 기업도 있고 백신 만들었던 그다음 뭐 또 AI 쪽에서도 뭐 미스트랄 AI도 있고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한데 그리고 딥마인드도 사실은 뭐 영국이고요. 이게 몇 개가 있는데 미국 하나에서 저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 보시면은요. 벤츠, BMW, 뭐 폭스바겐, 바이엘, 뭐 바스프. 바이엘하고 바스프는요. 19세기에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물론 SAP 같은 그런 또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게 이미 90년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오히려 그냥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거의 뭐 IBM급의 회사가 아닌가. 그냥 오래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굉장히 오래된 건 맞아요. 2000년대에 뭐 생긴 기업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보았을 때 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지금 보면은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주력 업종이라는 게 보면은 다 전통 산업 쪽이 강해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IT 쪽이 아예 없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약한 거죠. 미국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플랫폼도 없어요. 물론 이제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처럼 뭐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게 있고, 중국은 뭐 자기네 통제하니까 뭐 그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뭐 개인정보 보호도 더 강화하고 그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아주 그 규제를 강화하는 식이거든요. 물론 AI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뭐 힘을 모아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지. 이미 중국은 뭐 미국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막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같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추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새로운 산업이 성장 동력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삼성, 뭐 SK 하이닉스 이런 거 보면 오래된 기업인 건 맞아요. 삼성이란 기업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주력 업종이 바뀐 걸 한번 보시죠. 현재 경쟁하는 구도. SK도 예전에처럼 뭐 정말 선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아직도 그거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바뀌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 근데 저는 요 얘기도 지금 제가 이 유럽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보면 기업이 좀 관료화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반기업 정서가 강해지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거에 자꾸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얼리 어댑터고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천 기술은 없어도 응용을 제일 빨리 하면서 그걸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버가 그렇게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우버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칫하면은 유럽의 실착을 우리도 같이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럽이 늦어졌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이거 쌤통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거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다시 독일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독일이 가장 근본적인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미국하고 격차가 벌어진 거는 전 디지털 전환의 실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민자 문제입니다. 자,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난민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난민들 1세대가 들어오면요, 정착을 하고 힘들게 살아도 별로 불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난민 캠프에 있던 거, 자기 본국에 있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여기 와서 사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2세대는 다릅니다. 나도 독일 사람이에요. 지금 스웨덴이 그렇죠. 스웨덴의 지금 스톡홀름이 유럽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 중 하나가 됐거든요. 예, 깽단들이 거기서 총격전하고 이래요. 근데 그 중에 그게 뭐냐면요, 난민 2세대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난민 2세대들이 사는 지역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중심지에 못 살고 아무래도 제일 싼데 각 변두리 지역에 살잖아요. 나도 스웨덴 사람인데 왜 나는 2등 시민이야? 얼굴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다문화 가족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불평 세력으로까지는 번지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뭐 경계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에 잘 흡수돼서 우리의 이게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잘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회 불만 세력으로 빠지지 않게.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요, 얼굴이 차이가 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2등 시민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 얼마나 이걸 잘 흡수해 주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이민자를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아주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키워내느냐. 이거 우리가 지금 유럽 사례를 보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했든지 이건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또 큰 문제 하나가 근로의욕 저하라는데, 저는 독일 그러면은 그냥 독일 사람 엄청나게 부지런한 거 옛날에 떠오르잖아요. 아주 그냥 딱 일 열심히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불평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OECD에서 근로시간이 제일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1년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요, OECD 30개국 평균이 1646시간인데 독일은 1349시간입니다.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어느 쪽이 더 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프랑스는 뭐 또 게으를 그쵸. 근데 프랑스는 1490시간이고 독일은 1349시간. 차이 많이 납니다. 프랑스가 훨씬 더 많이 일합니다. 영국은 더 많이 해요. 1497. 일본은 1609. 미국은 1790. 물론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1910.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우리도 참 일 더 적게 할 수 있고 하면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이렇게 근로시간이 많이 적어지는 게 반드시 바람직한 건지도 요것도 한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야죠. 그래서 워라밸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리고 이게 하나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저는 그 산업별이나 어떤 분야별로 좀 그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워커홀릭이어가지고 막 일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정말로 좀 힘들더라도 보상을 많이 해주는데 대신에 일은 더 많이 하는 그런 업종이 필요하기도 해요.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딱 시간을 정하고 얼마 이상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규제를 걸고 이러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또 복지도 많이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근로 의욕이 저하될 정도로 가서는 저는 좀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